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저녁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기분이 조금 우울한 하루입니다. 자, 그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기분 좋아지는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시죠. 네,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대외 변수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외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지속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시를 봉쇄한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9% 하락한 2645.6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초반부터 2654.93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뒤에 꾸준히 낙폭을 키웠는데요. 장중 한때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635포인트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마감 직전에 일부 낙폭은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9.27포인트, 2.16% 하락한 872.4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893.1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락세로 돌아선 뒤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장중 낙폭을 거듭하면서 8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6,39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만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4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5,052억 원을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이슈, 저희가 제목을 외국인 지난달 한국 주식 2조 5천여억 원 순매도 2달 연속 팔자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참 사실 우리 시장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손바뀜에 울기도 웃기도 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최근 2달간 외인들의 팔자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팔아치운 금액 2조 5천억 원이 넘고요. 지난 1월에도 국내 주식을 1조 6,770억 원이나 팔았습니다. 2달 연속 순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 주식 규모 전체 시가총액의 28% 수준이라고 하죠. 1월 중순만 해도 34.16%에 달했는데 2달 동안 외인이 보인 팔자 행보의 비중이 6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이탈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전쟁 이슈로 서방 국가의 러시아 제재가 촉발되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고요. 또 거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 더해져서 외인들의 셀 코리아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대외적 변수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머리 맞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살펴봐야겠죠. 자, 심도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팁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유소 2부 머니 트렌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박원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자, 박원재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도 대선 이슈로 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또 한 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미가 없죠.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올라야 재미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수가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정체되는 이런 흐름은 주식시장의 본성입니다. 네. 주식은 원래 변동성을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오르기만 하는 시장도 없고 항상 떨어지기만 하는 시장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 좀 어려운 국면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통상적인 변동성은 우리가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경기 파동 상승 중에 눌림목 구간의 조정은 보통 10% 수준에 끝나요. 네. 그런데 최근에 지수는 한 20%를 넘어서 끌고 있죠. 네네. 이 정도의 조정은 한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조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투자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민감하고 짜증나죠. 그렇죠. 주식 물어보면 주식 나한테 물어보지 마. 요즘 안 봐. 그러면 나 이제 떠날 거야. 네. 뭐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던 첫 마음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작년 초만 해도 네.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만 벼락거지 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게 동학개미 운동이었어요. 네. 잠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작년 초에 요 국면 11월부터 1월 초까지 두 달 동안에 2200포인트에서 3200, 1000포인트가 올랐어요. 이때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니 옆집에 있는 누구 엄마도 우리가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종목 LG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주식을 사가지고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러니까 야 이대로 가면 아파트값 계속 오르고 야 주식도 오르는데 나 혼자 벼락거지 드는 거 아니냐는 그런 퍼머의 마음으로 다 달려들어서 160조가 들어왔어요. 주식시장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년 여름 이후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네. 8개월에 걸쳐서 지금 쭉 빠져서 이제 9개월 차로 이렇게 늘어와요. 자,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 빠지는 리스크와 우리가 이 하락이 끝나면 지수는 또 올라갈 텐데 지금 심리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투자 지표를 다루는 것이 심리 지표가 몇 개 있는데 그게 공포와 탐욕 지수 이런 거. 네네. 그게 이제 13대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럼 보통 20 밑에 있는 거는 과매도 국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팔까를 생각해 보면 기관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작년 연말에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작년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외국인이 한 6조 3천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새해 들어서 한 5조 가까이 매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아서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은 계속 팔았어요. 계속 매도했었고 네.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제 대량으로 들어와서 야 이제 좀 분위기 돌리나 했는데 새해 들어서 새로운 매크로 변수가 생겼죠. 그게 연준의 긴축과 우크라이나발 전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새로운 변수고 그게 이미 시장에 또 1월 달, 2월 달, 3월 달 내재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자 투자하시는 분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항상 좋을 때만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원래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데 원래 그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매일매일 단기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렇게 빠지는 날에도 오르는 종목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 얘기를 해요. 야, 시장하고 관계없어. 오르는 종목 사면 되잖아. 맞는 말인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고민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내 계좌가 수익이 나면 굉장히 자기가
주식시장이 잘 맞다고 생각해. 난 천재야. 어. 야, 내가 이 주식시장에 잘 맞는 걸 내가 왜 모르고 고생했을까?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과대평가를 합니다. 근데 시장이 조금만 안 좋으면은 뭘 해도 수익이 안 나. 그렇죠. 그러면 극도로 비관주의자로 전향을 해요. 네. 그래서 누가 주식 얘기만 하면 짜증을 내고 뭐 누가 이제 조언을 해도 야, 그래서 지금 지수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그렇죠. 주식 투자는 감정에 개입되면 안 되고 언제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시기열을 길게 보면 주식시장은 우상향해요. 왜 그러냐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팁을 하나 드렸죠. 가장 좋은 주식을 갖고만 있으면 가장 최악의 순간에 들어갔어도 수익이 나더라. 이를테면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어지간히 있다 보니까 10년 주기의 위기를 3번 겪었어요. 네. 98년에 IMF 위기도 겪어봤고 2008년에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재작년에 코로나 위기도 겪어봤는데 그때마다 시장에서 헤드라인 논조가 나오는 게 있어요. IMF 때는 국가가 부도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업의 기업금융회에서 기업들 대상으로 자금 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시스템이 마비됐죠. 대기업이 부도가 났는데 부도 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냐라고 모두 다 비관이 젖었는데 6개월 후에 모든 걸 극복하고도 엄청난 수익이 났던 걸 기억해요. 2008년은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이것도 전대미문이에요. 어떻게 월가의 뱅크가 쓰러지냐. 야, 이제는 이거는 해결 안 된다. 주식 다 버리고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것도 6개월 지나 8개월, 9개월 때부터 딛고 올라가서 결국 다음 해에 다 회복하고도 남는 회복을 보여줬죠. 최근에 코로나 위기 때는 어땠나요? 100년 만에 팬데믹, 모든 경제가 작동을 멈추고 이제는 모두 패닉이 빠져서 지수는 의미가 없다. 2200부터 떨어졌던 지수가 1500을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 깨는 건 시간 문제라 그랬어요. 모두가 합창을 했죠. 그런데 연준의 재정 통화 정책이 들어오면서 네. 사상 최고의 상승을 보여줬죠. 자, 돌아보면은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의 위기가 새로운 위기가 아니고 몇 년 만에 한 번 올 뻔한 위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는 회복 못할 손실을 가는 건 아니다. 네네. 그리고 이미 8개월 지나 9개월을 가고 있다는 거는 전환점이 머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쵸. 그리고 시장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유동성 장에는 다 올라갑니다. 실적 장세에는 구별해서 올라가요. 역금융 장세에서는 정말 선별해서 제한된 종목만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진 종목이 과연 딛고 올라갈 때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종목과 섹터인지 그거를 지금 차분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훈련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제 하반기 올 연말 되면 지금보다는 대단히 괜찮은 위치에 있을 확률이 많아요. 네. 시간이 지나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계좌가 지금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망가져 있고 네. 내 눈에는 시장이 보이지도 않고 뭐 들리는 헤드라인은 여전히 어두운 얘기만 나오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라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간을 돌려서 재작년 3월 달의 뉴스를 한번 보시고 그게 한 달로 두 달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뉴스를 점검해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변동성을 먹고 산다. 장이 짜증나고 힘이 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초심. 그러니까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 초심 같이 찾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박원재 파트너님과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슈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최근에 특히 오늘 시장의 뉴스를 보면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빠지는 이유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안 좋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을 늘어놓는 이슈 딱 두 개를 꼽으라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원자재 수요. 네. 그런데 이제 원자재라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수출지향, 수출주도형 국가이고 두 번째는 원자재를 수입하다가 수출을 하죠, 가공해서. 그런데 원자재가 지금 다 폭등이죠. 그렇죠. 그것도 앞이 안 보일 만큼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를 계속 며칠째 하고 있죠. 네. 자, 이게 결국은 편제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비철금속이나 이런 쪽은 나는 국가가 제한적이에요. 니켈 같은 경우도 이 인도네시아가 가장 생산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고품위 니켈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한 3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의 가장 큰 소재로 쓰이는 양극재 소재에 니켈이 들어가요. NCMA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네.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 NCMA계에서는 이제 3원계 계통. 대한민국은 3원계 계통의 배터리를 주로 하고 중국은 LFT, 인산철 바탕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그 기술 경쟁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3원계의 압도적 우위였는데 갑자기 이게 니켈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굉장히 마진 압박을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킬로와트 시당 토크 효율을 비교하면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아마 3원계 배터리의 효율 토크의 한 70% 수준 또는 많으면 80% 수준 따라오는데 가격 경쟁력으로 보면 예전에는 가격으로 비교하면 거의 3원계가 조금 앞서는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니켈 값과 알루미늄 값 이런 이 비철 쪽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화에서는 가격 경쟁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꼭 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나프타도 그렇지요. 지금 원자재가 오르는 게 그대로 우리는 수입해서 가공해서 매출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게 가격 전가가 안 되는 섹터는 마진 압박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쇼크가 많이 났어요. 네. 실적 쇼크가 난 주 요인이 뭐냐면은 수입품, 특히 원자료, 에너지 부분에서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죠. 외국인은 아주 기계적이에요. 이렇게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일단 비중을 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과 같은 가격이 정상 가격이겠느냐. 지금 폭등하고 있는 원유 가격이나 비철금속 가격이 정상 가격이라면은 대한민국 수지는 계속 나빠질 거고 마진 압박은 해지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떠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정상 가격이겠어요, 이 가격이? 그럴 리가 없죠. 유가가 110불, 120불, 130불 찍고 니켈이 5만 불 찍고 알루미늄 사상 최대치 갱신을 하고 이게 정상 가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네. 일시적인 쇼티지와 또는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는 있어요. 이게 ESG와 맞물려서 탄소 배출하는 산업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못하게 했는데 유럽에서 출발된 에너지 믹스의 실패로 유럽은 이제 이 에너지 믹스를 신재생 위주로 가는데 그 중간 기착으로 러시아의 PNG, 가스의 의존도를 너무 높여놨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
갑자기 대립을 하는 구도로 되니까 러시아 가스를 안 쓴다. 그럼 어디 가스를 쓸까요? 있어요, 대안은. 미국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터키가 있고 뭐 이런 쪽에서 갖고 오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타임 레그가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 동안에 쇼티지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시장을 압박을 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자,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당장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노이즈가 펼쳐지는 거는 그 이유 때문이니까 그게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오늘 4차 협상을 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정을 4차 협상을 합니다. 유럽 증시가 들어올 때 보니까 꽤 오르면서 출발하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자, 이렇듯이 헤드라인 뉴스의 바뀜에 따라서 지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런데 투자자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타결이 될지 또 부결돼서 5차로 갈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유럽의 주요 국가나 미국이 나서서 또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죠. 2014년에 크림반도 사건 때처럼. 자,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 따라서 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투자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투자자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철저히 방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면은 방향을 못 잡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가격 전가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이고 이 물가 상승은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 전가를 원활히 하는 섹터가 있고 가격 전가에 굉장히 어려운 섹터가 있는데 그걸 구별해서 지금은 확장시켜 놓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가격 전가가 되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좁혀서 좁게 가져가는 전략을 갖고 하시는 게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4분기에 원자재 값이 올랐고 외국인은 기계적으로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비중을 줄인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의 가격이 정상적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 전쟁 이슈는 전 세계적인 악재잖아요. 유독 국내 시장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원화 약세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만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약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의 지금의 환율은 달러 강세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라는 게 지금 100을 넘나드는데 그게 얼마 전 작년만 해도 92, 3을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100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지정학적 리스크와 모든 게 이제 불확실해지면 또 위기의 진원지가 유럽입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거는 6개 통화의 바스켓으로 가는데 그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유로화예요. 그러면 유로화가 지금 현재 지금 달러 베이스로 1.09예요. 이게 1.3 뭐 이렇게 갔던 건데 유로화도 지금 한 20% 이상 약세입니다. 모든 통화가 다 약세예요. 파운드도 약세, 엔도 약세. 엔이 104엔 뭐 이렇게 가다 지금 117엔이에요. 그런 엔화도 지금 한 15% 약세. 스위스 프랑도 약세. 그럼 뭐냐? 달러만 강해진 거예요. 모두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할 수 있는 게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를 베이스로 깔고 미국 국채를 사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동이 돼서 미국 쪽이 잠깐 몰려 있는데 이것도 구조적으로 계속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과 이제 70년대 인플레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되는 게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지금하고 구조적으로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첫째는 공급망 이슈로 출발한 거. 두 번째는
달러 패권주의에 도전받으면서 물가가 급등했던 거. 세 번째는 성장률이 떨어졌던 거. 이런 것이 유사한데 그러면은 직격탄을 맞는 게 경제 기반이 좀 취약한 이머징 국가의 자금 유출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죠.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기에 그런 영향을 있었는데 최근의 시장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원자재나 이제 지금 쇼티지를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도 그렇고 공급망과 수요단에서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주가를 보면은 유럽 주식이 가장 많이 망가졌고요. 원자재 베이스로 있는 국가는 나쁘지 않아요. 브라질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나 뭐 인도네시아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국가별 대표지수 수익률을 보여드릴 텐데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게 터키가 10.9%예요. 칠레가 5.4, 다 자원국가죠. 코스닥이 5.1%로 3위입니다. 우리는 죽겠다라는데 다른 나라는 더 죽어요. 계속 얘기지만 뉴스 헤드라인이 잘 살펴보지 않으면 뭔지 모르지만 사실이 하는 걸 전하는 게 많아요. 캐나다, 사우디, 인도, 인도네시아 전부 플러스입니다. 코스피도 플러스예요. 그런데 빠지는 국가를 보면 유럽 쪽이 영국, S&P 500, 독일, 일본, 상해, 프랑스 이쪽이 많이 망가졌죠. 이쪽이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은 게 유럽이잖아요. 그쪽이 맞고 있고 두 번째 원자재발 충격에 취약한 국가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부역하는 대만, 한국, 일본인데 의외로 지금 대한민국과 대만은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특별히 나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작년은 나빴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한민국이 나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고쳐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환율은 달러 강세로 인한 것이다. 원화뿐만이 아니라 파운드화, 엔화 다 약세인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지금은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환율도 역시나 이런 이슈들이 진정이 되면 점차 나아지겠죠. 네, 그런 기대감을 좀 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원화 약세 국면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어떤 좀 섹터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섹터를 구별할 때는 지금 원화 약세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얘기한 대로 지금 모든 게 오르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네. 주가만 안 올라요. 네, 다 오르고 있어요. 이러한 국면에서는 기업을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가격 전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시장을 봐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비철금속 쪽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비철금속 쪽을 보면은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지금 티플렉스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황금 ST. 왜 이렇게 탄력이 좋을까요? 니켈하고 아주 맞물려 있는 거죠. 결국은 스테인레스, 니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합금강으로 이 철강은 그 자체로 철 소재만 갖고 있으면 이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내구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표면 처리 강판을 만들죠. 그게 이제 뭐 아연으로 하면 아연 도금 강판, 니켈로 하면 스테인레스 강 이런 식으로 이제 강 종류가 바뀌는데 가만히 보니까 니켈이 지금 폭등을 하면서 그러면 언제나 상품 커머더티에서는 이런 구조가 발생을 돼요. 내가 원재료로 쓰고 있는 가격이 짧은 시간에 폭등을 하면은 내가 재고를 갖고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주된 상품이니까 내가 즉시 스팟타임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제조해서 판매하지 않으니까 일정 수준의 재고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고가 쓰이는 단계, 보유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구조가 마찬가지예요. 정제도 원유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유사가 왜 좋아지느냐 하면 정제 마진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요새 아마 정유사 정제 마진이 사상 최대치에 육박할 만큼 좋을 겁니다. 뭐 입방당 한 20불이 넘었을 것 같은데 작년 초만 해도 영마진이었어요. 정제 마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보면은 가격 정가가 되고 오히려 재고 평가 이익까지 나타나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지금 뭐 알루미늄 쪽에서도 뭐 다 나오고 뭐 사마 알루미늄, 더군다나 중요한 게 이제 구리 쪽도 지금 마찬가지로 비철금속은 다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비철금속 오늘도 대창 차트 보여주시죠. 이구산업 어떤가요? 이게 나쁜 차트가 아니죠. 다 이런 모양입니다. 영풍, 그 다음에 뭐 고려아연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내가 이제 광산 개발권을 갖고 있거나 그 개발권의 원료를 내가 재고로 갖고 있어서 최근에 급등을 했으면 이거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첫 번째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닿으면 이제 곡물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곡물과 비료는 조금 한 차원적으로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적정 재고와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방산업이 죽어서 매출이 주는지와 같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모멘텀적인 성격이 좀 강할 수 있으니까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섹터를 볼 때는 환율보다도 인플레이션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언제나 시장 보는 눈을 길러주시는 박원재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핫했던 섹터 짚어보는 시간이죠. 머니 이슈에서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은데 머니 섹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머니 섹터는 비철금속 관련주입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로는 비철금속 관련주를 가지고 와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비철금속 관련주 방금도 좀 짚어주셨지만 관련해서 왜 가지고 오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왜 지금 비철금속이 이렇게 끝없이 오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네. 지금 모든 산업은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공급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모든 비철금속의 재료는 전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연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원석에서 캐다가 이거를 재련을 해야 이제 비철금속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기로 해서 되게 녹여요. 그러면 지금 에너지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싸고 좋은 전기. 대한민국은 지금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싼 전기세를 누리고 있는데 유럽은 아닙니다. 유럽은 지금 전기세가 거의 뭐 10배 수준까지 지금 폭등한 상태예요. 네. 가구당 전기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가계 생활을 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저발전을 석탄으로 하다가 유럽은 LNG 발전을 해요. 그런데 러시아의 수입 의존도가 유럽이 러시아에서 갖고 오는 게 절반이에요. 그러니
러시아하고 지금 교육을 끊겠다는데 끊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러시아하고 지금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로 티격태격하니 사실은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가지고 유럽에 공수를 하는데 이게 지금 통과되는 게 우크라이나로 가장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출발점도 사실은 이 부분과 나토의 동진과 맞물려 있는 건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무슨 뭐 넷가스를 파는데 이게 통행료를 받게 돼 있는데 조건을 이제 좀 까다롭게 하면서 통행료를 자꾸 좀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죠. 내가 힘도 센데 야 이거 뭐 봐서 한번 저 패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계속 나토 가입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오판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갈고 닦은 그런 걸로 사실은 이 이전에 또 하나의 그 조지아를 점령한 사례가 있어요, 러시아가. 네. 그래서 소련 해체 이후에 잠들었던 패권, 제국주의 패권 망령이 되살아난 거예요. 사실 21세기에 무력으로 타국을 침략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은 이 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보다 이익이 극단적으로 더 많아야 그 일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게 예상이 안 됐을 리가 없는데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을까요? 다들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거기에 아주 크나큰 오판이 있었는데 러시아는 한 3, 4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어요. 내부 이제 저 회의를 통해서 네. 야 우크라이나 며칠이면 먹어. 그랬더니 쭉 보고가 올라온 게 뭐 일주일 안 걸립니다. 3, 4일이면 될 겁니다. 우리의 압도적인 화력을 일거에 집중하면은 한 3, 4일이면 끝난다. 라는 보고서를 믿고 결행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장기화돼 버리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되는 거고 전 세계 경제에 멍울을 지는데 이게 파생되는 효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요. 이번 주에 이벤트 큰 게 2개가 있죠.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과 네. 이건 뭐 이제 인상 확정하기로 0.25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가겠고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과연 몇 회 할 거냐. 그리고 올해, 내년, 후년 중립금리를 얼마로 할 거냐. 이게 지금 이번 회의에 나오느냐. 이게 다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를 듣고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이거 이번에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연준 위원들이 무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예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아마 개괄적인 점도표밖에 안 나올 거고 결국 차기 연준회의인 5월 달까지 끌고 가는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다가 하나의 불확실성이고 두 번째 불확실성은 내일 모레 이제 러시아의 그 해외 채권, 달러 표시 채권이 1조 7천억 불이 만기가 돌아오는데 뭐 당연히 못 갚아요. 자산이 다 동결됐으니까. 네. 디폴트가 났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 거냐. 물론 한 달 유예 기간이 있어서 뭐 4월 15일 날이 이제 디폴트가 되겠습니다만 총 대외 채권이 한 1,200불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는 98년도에 한번 디폴트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 디폴트를 낸 이유는 유가의 급락 때문에 디폴트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서방의 포지션이 익스포저가 제법 많았고 특히 TSMC 같은 파생 상품을 하는 헤지 펀드가 노출된 게 많아서 대단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크림반도 때 이미 대외 익스포저를 줄였고 유럽계 은행들은 나름대로 익스포저가 제법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한번 이렇게 이제 대외의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자금이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유럽에서 익스포저가 상각이 되면은
자금을 메꿔야 되니까 해외에 투자한 거를 회수를 해야겠죠. 그럼 유럽계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금 중에 일부가 회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또 앞으로 1개월 동안 지켜봐야 된다는 불확실성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섹터, 비철금속 관련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오늘의 머니 섹터의 종목 고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강판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59,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 47,350원에 종가 형성했고 보합 나타냈네요. 자, 이 종목 갖고 계신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매수가가 높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할까요? 작년에 포스코 강판은 이제 철강주가 올라갈 때 가장 대장 역할을 했어요. 네. 포스코 강판이 뭐 하는 거냐면 표면 처리 강판을 하는 겁니다. 포스코에서 열원을 받아다가 이제 표면 처리를 해서 고급 강판,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전 제품이나 이런 쪽에 쓰는 이제 고급 강재를 이렇게 마련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실적이 시가총액이 2,800억인데 올망졸망했는데 작년도에 자 실적을 보면은 보세요. 9월 달에 영업이익이 500억, 2분기에 400억. 거의 뭐 업스트림이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퀀텀 점프를 했어요. 이게 지속될 거냐가 관건인데 지금 작년에 지금 상태대로 이익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2,800억은 대단히 싼 가격이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으니까 주가만 보고 이제 따라서 사게 되는 그게 모멘텀 플레이인데 따라 샀으면은 이제 꽤 고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만큼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8만 원 같은 게 47,000원.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실적 베이스가 그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수가가 한 53,000원 정도 된다고요? 59,200원이요. 59,000원은 제법 높으신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고 있다가 그 정도 가격은 한번 타치를 확률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갈 때 내 종목이 더 빠를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니까 어렵겠지만 보유하셨다가 추후에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록 매수가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 분명히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공개를 할 시간인데요. 내일의 시장을 준비한 머니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머니 종목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KCC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머니 종목은 KCC였습니다. 네, KCC 머니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KCC를 머니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나요? 뭐 요즘 시장에서 이쪽 섹터를 빼놓으면 섭섭하죠. 네. 건설과 건자재. 신정부의 가장 기대되는 섹터죠. 근데 이제 이게 KCC를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정책 변화에 따라서 많은 게 좀 예민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가 꽤 크게 무너졌죠. 네. 꽤 크게 무너진 이유가 지금까지 정부의 스탠스는, 양다리 외교였죠. 중국하고도 등거리, 미국하고도 등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다리를 적절하게 균형 자적 관점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한미일 공조에 방점을 좀 두고 있죠. 그리고 건설 쪽에 대해서는 규제 철폐를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건설 쪽은 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표 보여드렸듯이 사상 최고의 수주잔고를 지금 깔고 가고 있어요. 이게 실현만 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현하려고 보니까 상한가, 분양가 상한제랄지
초과 수익 환수제랄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엮여 있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선뜻 착공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게 이제 대못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건설주는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이제 지방 건설사나 수익이 좋은 건설주도 많이 올랐는데 건자재주를 갖고 온 거는 마찬가지로 마진 압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안 되면 최근에 건자재가 다 오르죠. 이를테면 철근 오르죠. 시멘트 오르죠. 그러면 건설사는 마진 압박을 받아요. 네. 물론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이걸로 뭐 건설사의 수익이 훼손되지는 않는데 그러면 무엇을 줄일까? 그러면 마감재를 줄일 확률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러면 중국산 저가 마감재를 쓸 확률이 많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철폐가 되면은 저가 쓰면 안 되죠. 최고급품을 쓸 거예요. 네. 그리고 분양가를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 마감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요. 한샘, 리바트 이런 게 최근에 올라갔죠. 네. 이게 그 요인이 많고 건자재 중에서 마감재 최고로 이제 탑픽 종목은 KCC입니다. KCC는 뭐 도료와 그 다음에 이제 건자재 뭐 합판 뭐 이런 거 다 하고 거기다가 실리콘 그 다음에 이런 소재까지 원사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KCC의 모멘텀은 이제 작년에 인수한 모멘티브라는 소재 업체를 인수를 한 거예요. 이걸로 파생돼서 나타나는 그 파생 효과가 앞으로 매출이나 이익단에 굉장히 영향을 줄 텐데 아쉽게도 4분기 때 실적 쇼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올라가다가 실적 쇼크 난 날 20몇 프로 폭락을 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구조적으로 이쪽은 성장하는 섹터고 앞으로 뒷곡 매출 성장이나 올 텐데 컨센을 보면 그런 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매출 자체가 그대로 점프를 하고요. 매출이 3조 단에서 5조 단으로 6조 단으로 올라가죠. 이익 단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보기 좋은 종목이고 아마 제시드리기는 목표가 한 50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에 그냥 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특별히 제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머니 종목으로 KCC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증권사 리포트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에서 실리콘의 영업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시총이다. 목표가로는 60만 원 제시를 했고요. 신영증권에서는 4분기 잠정 실적이 정기 보수 비용으로 어닝 쇼크가 나왔다면서 목표가 5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이 실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요. 실리콘 영역이 확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가 브리핑 내용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박원재 파트너님 내일 오전에 장전 투자 전략관에서 또 공개 방송하신다고요. 네. 8시 50분 아주 이른 시간에 네. 원래 이제 개장 방송을 잘 안 하는데 한번 개장과 동시에 한번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박원재 파트너님도 처음 도전하시는 공개 방송 내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머니트렌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한다는 내용 알려드리면서 저희 방송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